안녕 친구들, 너무 오랜만. 어, 내가 유튜브를 시작을 할 때 누군가하고 좀 대화를 하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유튜브를 시작을 했었는데 어느 정도 입을 떼고 말을 하다 보니 무엇에 대해서 대화를 할까, 누구하고 대화를 할까, 이런 데서 이렇게 되게 막히게 되더라고. 게다가 중간에 작년에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나서는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이나 뭐 이런 거에 좀 많은 변화가 있었어서 내 인생은 태어나서 이제 어머님이 안 계셨을 때가 없으니까 어머님이 기준으로 비포 애프터가 있는 것 같아. 비포 애프터로 나뉜 것 같아. 나는 여태까지 나이가 이렇게 50대 중반인데도 약간 엄마 옷자락을 붙잡고 살았구나, 그런 느낌? 그리고 엄마도 여전히 나한테 옷자락을 붙잡히고 살고 계셨구나, 뭐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약간 생각이 너무 많이 다양하게 펼쳐지니까 이게 잘 모아지지가 않더라고. 그리고 이 유튜브를 처음부터 봤었던 친구면 아마 알 텐데, 처음에 내가 듣기에 대해서 이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듣기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봤던, 인터뷰했었던 그 지인이 있거든. 근데 요즘에 그 지인이 요즘에 책을 내서 나한테 보내줬는데, 이 친구는 기자라 들으면서 듣는 거는 뭐 똑같지만 목적에 따라 내가 듣는 건 그 사람 자체가 목적이어서 듣는 거고, 이 친구가 이야기를 듣는 건 기자로서 듣는 것이니 듣기의 자세도 다를 거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이 친구하고 얘기하면서 이 친구는 나랑 비슷한 듣기를 하는구나 라고 느꼈었던 친구거든. 그래서 나의 듣기가 지금 이렇게 나의 듣기가 20년 전, 15년 전, 10년 전, 5년 전, 이게 점점점 듣기도 이게 뭔가 발전한다? 진행한다? 듣기도 이제 진행을 하는데, 이 친구는 어떻게 그 듣기가 진행됐을까? 이게 이제 궁금해서 이 친구를 만났었거든. 기자의 쓰기 위한 듣기는 다른가? 약간 이런 생각. 이 친구가 책에 뭐라고 썼는지 마지막 구절을 내가 한번 읽어줘 볼게. 이 친구가 날 여기서 M이라고 호칭을 했더라고. 지난 겨울 M은 물었다. 지난 겨울 M은 물었다. 지영의 듣기는 어디까지 갔느냐라고. 이 글은 그날의 질문에 대한 다소 뒤늦은 답변이다. 저는 최근 저의 말을 듣고 있어요. 사실 그동안은 제 말을 크게 궁금해하지 않았는데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했어요. 이 과정을 지나 조금은 달라질 저와 제 듣기가 이제는 큰 두려움 없이 기대돼요. 나는 이거를 읽고 되게 반가웠거든. 그래서 이 책을 보고 이 친구하고 잠깐 얘기하고 하다 보니 내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요즘에 제임스 앨런의 생각의 지혜라는 책을 1권부터 5권까지, 여기 보이나? 5권까지 사놓고 되게 반가운 마음으로 이걸 가지고 유튜브를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 왜냐하면 인생에 있어서 이렇게 가장 너한테 영향을 많이 준 책이 뭐냐라고 나한테 누군가 질문한다면 나는 빅터 프랭크의 죽음의 수용소거든. 내가 가장 어려운 시기에 정말 내가 물에 빠져 있었다면 나한테 구명 튜브 같은 책이었어. 그래서 정말 그 책을 튜브처럼 잡고 한 발 한 발 육지로 다시 땅으로 나오는, 나를 물속에서 이렇게
끌어내준, 물속에서 구해준 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 근데 그 책 이후에 내가 그 책을 사람들한테, 주변 사람들한테 많이 선물도 하고, 그 책을 본 다음에, 그 책은 아우슈비츠 죽음의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정신과 의사에 대한 책인데, 그 사람이 느끼는 것이 왜 이렇게 나는 아우슈비츠에 있는 것도 아니고, 누가 보면 그냥 평범한 가정주부의 애들 엄마의 뭐 그랬단 말이야. 근데 왜 내 마음은 저 아우슈비츠에 있는 사람하고 똑같은 상황을 겪으면서 똑같은 이 사람이 하는 것들을 내가 왜 이렇게 생생하게 내 일처럼 느낄까? 그래서 내가 남들이 보기 어떻든 나는 나의 죽음의 수용소 안에 내가 갇혀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생각이 아니라 나만의 아우슈비츠, 나만의 죽음의 수용소에 내가 갇혀있구나 라는 걸 좀 알게 됐거든. 그리고 거기에서 내가 나오는 경험을 하면서 나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감정에 대해서 좀 알게 되고, 그걸 알게 되고 주변을 돌아보니 나뿐만이 아니라 정말 죽음의 수용소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보였던 거지, 그 시기에는. 그래서 내가 활동을 시작했었던 계기가 됐었던 책이거든. 아무튼 다시 책으로 돌아와서 내가 그 활동을 하고 그만두고 지금은 이제 일로서 직업으로서 사람들하고 대화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나한테 이 갈증은 사람하고 내가 배우자가 없으니까 대화할 사람이 난 없어서 더 그런가? 아니면 어디에 뭐 조직에 속한 사람이면 조직과 함께 뭔가를 만들어 가는데 조직이 없어서 그런가? 아니면 종교가 없어서 그런가?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했었는데, 지금 나의 결론은 내가 지금까지 경험한 것을 깊이 나눌 사람이 없어서구나 라는 생각을 했거든. 빅터 프랭크의 죽음의 수용소는 물론 나하고는 너무나 다른 상황이긴 하지만, 내가 그 책을 읽을 때는 내 경험과 어떤 걸 그대로 나누고 도움받을 수 있는, 나보다 훨씬 더 힘든 상황이지만 나보다 먼저 경험한 사람이 나를 이끌어주는, 나는 왜 사람들하고 이렇게 깊이 대화가 좀 힘들지? 내가 분절해서는 사람들하고 대화하는 게 되게 쉽기도 하고 맞출 수 있거든. 내가 사업가하고 대화한다면 사업가한테 맞춰서, 내가 심리 쪽 일하는 사람이라면 심리 쪽 사람한테 맞춰서, 동창들이면 동창들한테 맞춰서 뭔가 이렇게 분절돼서 대화하는 것들이 이제는 되게 약간 재미가 없기도 하고 피곤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뭔가 그 안에서 만족감이 잘 안 느껴지더라고. 그런 것들을 분절해서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하고 그냥 다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 근데 그게 배우자가 있어야지 가능한 건가? 역시 배우자가 있어야지 그게 가능한 거구나. 그럼 나는 불가능한 거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내가 이런 생각을 할 때 주변에 이제 배우자가 있는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면, 야, 그건 너가 혼자 있어서 그런 거지, 배우자가 있다고 그런 모든 것을 배우자하고 나눌 수는 없다. 네가 너의 그런 환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도 난 그렇게 얘기할 때, 자기들은 있으니 그 옆에 있는 단 한 사람, 내 인생을 같이 다 기억하는 그 한 사람이 있는 게 얼마나 가치 있는지 몰라서 저러는 거지. 약간 이런 느낌? 이런 생각도 좀 들었었거든. 그러니 갑자기 그런 존재 하나 없는 곳이, 내가 인생 잘못 살았나? 이런 느낌까지도 좀 드는 그런 생각도 했었고,
그래도 나 같은 경우는 뭔가 원하는 게 있으면 여기저기 막 머리를 들이밀면서 맨땅에 헤딩하면서 막 찾아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작년부터 책을 일주일에 한 두세 권씩은 계속 샀던 것 같거든. 내가 찾는 어떤 것이 나올 때까지 좀 이렇게 찾았던 것 같아. 지금 결론적으로 보면 내가 왜 이렇게 책을 막 허겁지겁 사지? 사면서도 내가 헛헛해서 이런가?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는데 제임스 앨런의 책을 만나고서 내가 느끼는 건 내가 옷을 사면 쇼핑하는 것처럼 책도 계속 쇼핑 중이었구나. 내가 원하는 대화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서 계속 이렇게 허겁지겁 그런 책을 찾았던 거구나. 약간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 그래서 나는 8월부터 지금 8월 한 달 동안 제임스 앨런의 생각의 지혜 이 책을 대화하듯이 한번 읽어보려 하거든. 나는 책을 읽을 때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이 사람하고 여기서 만나서 대화한다라는 생각으로 좀 책을 읽는 편이거든. 그러면 이 사람이 하는 것이 좀 나한테 더 이렇게 체화가 잘 되더라고. 이 책은 제임스 앨런의 생각의 지혜는 빅터 프랭크의 죽음의 수용소는 물에 빠져있는 사람한테 뭔가 튜브를 던져주는 거기서 이렇게 나올 수 있게 살 수 있게 도와주는 뭔가 책 같은 느낌이었다면 이 책은 거기서 빠져나왔을 때 어떻게 살아가야 돼? 약간 이런 느낌의 책이거든. 읽어보면은 생각이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사실은 죽느냐 사느냐 이렇게 과격하게 보면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지만 산 다음에는 어떻게 사는가를 생각해 보면 그것도 사실 쉽지가 않다고 생각을 해. 왜냐하면 내 삶이 활동할 때 정말 어려운 상황이라 정말 물에 빠져 있는 그런 삶을 사는 듯한 그 안에 있을 때는 밖에 있는 사람의 삶이 되게 부러워 보이고 안전해 보였거든. 나도 저 삶으로 돌아가서 햇빛 쏟아지는 버스 안에 타서 어딘가를 이동하는 저 풍경 속에 있는 사람의 삶이 나도 가능할까?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고 그런 장면을 꿈꾸면서 좀 버티기도 했었던 것 같은데 막상 내가 그 활동하는 곳에서 나와서 다시 일상이 생기고 건강이 회복되고 내가 직장 생활을 하는 정도의 이런 일상으로 돌아오고 보니 물 안에서 빠져서 허우적 거기서 삶을 선택하는 것도 너무 힘든데 그것도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만 삶을 선택한 이후에도 사실은 너무나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근데 그 많은 노력에 뭔가 모든 거에 해결점을 줄 수는 없지만 그 중심은 되게 중요한 것 같거든. 내가 살고자 할 때 중심을 한 가지를 딱 잡는 거, 또 나와서 살고자 할 때 중심을 잘 잡고 뚜벅뚜벅 걸어 나가는 거,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내가 한 8년 동안 물속에 빠져 있는 상태에서 나와서 걷는 시간을 걸으면서 한 7, 8년을 걸으면서 내가 경험하거나 했던 것들을 나는 몸으로 감정으로는 느끼지만 이렇게 그런 것들을 되게 잘 글로 설명해 놓은 것 같아서 너무나 반갑기도 하고 이 책은 좀 한글 놓치지 않고 좀 읽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8월 프로젝트로 내가 이게 한 권이 될지 몇 권이 될지 모르겠지만 매일매일 조금씩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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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책을 그냥 마냥 읽기보다는 이 책에 제임스 앨런과 약간 대화하는 형식으로 대화하는 것처럼 읽어볼까 해. 개인적으로는 나뿐만이 아니라 지금 대한민국이 다시 다른 버전의 좀 대한민국뿐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예전에 내가 활동하고 나올 때는 나는 이 활동에서 나가니까 좀 안전한 사회로 다시 나간다고 생각했는데 요즘에 내가 느끼는 건 이 사회가 예전엔 내가 위기 대응 구역에서 이제 활동을 했었단 말이야. 근데 요즘은 사회 전체가 좀 위기 상황이 된 것 같다는 느낌을 받거든. 이게 자기 어떤 자리에 있냐에 따라서 좀 다르기는 하던데 요즘에는 특히 세계적으로 전쟁 이슈도 있고 트럼프의 너무 독특한 저런 방식, 미국의 지도자 방식, 거기에 그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우리나라의 불안정한 이거 구조. 그래서 주식도 그렇고 지금 오늘이 8월 1일인데 어제까지 정말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옥을 경험했을 거라고 생각해. 또 다음 주 월요일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당분간은 이 불안정성이 매우 심하게 계속되겠구나 라고 생각하거든. 그래서 이럴 때 좀 뭔가 나도 내 마음을 잘 좀 중심을 잡을 필요도 있고 좀 친구들도 그런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책을 동영상으로 달아보면 좋겠다. 그래서 이 책은 도서출판 물풀에서 나온 건데 여기 전화해서 물어보니까 내 취지와 내가 이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사실은 다 한번 읽어볼 생각이다. 근데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읽다가 내 생각을 얘기하다가 이런 식으로 좀 다뤄볼 생각이다. 그렇게 해도 되겠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쪽에서 허락을 해줘서 이제 시작해 보려고 해. 도서출판 물풀에 제임스 앨런의 생각의 지혜. 오늘은 제임스 앨런이 어떤 사람인지만 좀 제임스 앨런에 대하여 이 부분만 같이 한번 읽어보고 시작을 부분만 소개하는 글만 이게 한 꽤 되는데 한 두세 장 한번 읽어볼게. 제임스 앨런에 대하여. 제임스 앨런은 20세기 신비의 문인으로 불린다. 그의 베스트셀러인 고전 생각하는 그대로 As a Man Thinketh 를 비롯한 저서들은 전 세계 1억 명 넘는 독자가 읽었지만 정작 저자인 앨런에 대해서는 별로 알려진 바가 없다. 앨런은 1864년 영국 레스터에서 태어났으며 영국 사람이구나. 어릴 때 아버지를 따라 미국으로 건너갔다. 그의 아버지는 유복한 사업가였지만 좋지 않은 경제 상황 탓에 1878년 파산했고 그 다음에 비참하게 살해당했다. 이러한 가정 환경 때문에 앨런은 15살 때부터 가족의 생계를 위해 생활 전선에 뛰어들 수밖에 없었다. 이후 앨런은 결혼해 가정을 꾸렸고 영국 거대 기업에서 행정을 다루는 개인 서기관으로 일했다. 내가 이때 영국의 사회적 배경을 좀 봤는데 그때가 영국의 산업 발전이 엄청 빨리 이렇게 발전할 때 종교는 좀 내려가고 산업이 발전하면서 과학이나 심리나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작했던 시기더라고. 그리고 빈부의 격차가 되게 심했었던 시기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나는 우리나라랑 좀 비슷하구나. 지금의 우리나라랑 좀 비슷하네. 약간 이런 느낌을 받았거든.
어, 이후 앨런은 결혼해 가정을 꾸렸고 영국 거대 기업에서 행정을 다루는 개인 서기관으로 일했다. 38살 때 앨런은 인생 갈림길에 서게 되었다. 톨스토이의 저작들을 읽으며 영향을 받은 그는 돈을 벌고 소비하는데 모든 것을 바치는 경박한 행위가 삶을 의미 없게 만든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후 직장을 그만둔 그는 묵상의 삶을 살고자 영국 남서부 연안에 있는 작은 시골집으로 이사했다. 그곳 해안 골짜기에서 자신의 스승이던 톨스토이의 교훈대로 자발적 빈곤, 영적인 자기훈련, 그리고 검소한 삶을 통해 꿈을 수행해 나갔다. 앨런은 성경 말씀 속 빛나는 지혜들을 마음 깊이 새겼을 뿐 아니라 동양 고전에서도 많은 깨달음을 얻었다. 매일 글쓰기와 명상을 하고 소일거리로 정원 가꾸는 일을 하면서 정신적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토양을 마련했다. 당시 앨런은 아침 일찍 일어나 1시간 넘게 명상을 하기 위해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절벽을 산책하는 것이 일상이었다. 당시 앨런은 아침 일찍 일어나 1시간 넘게 명상을 하기 위해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절벽을 산책하는 것이 일상이었다. 명상을 통해 그는 눈에 띄지 않는 거미집처럼 영적인 비전이 고양되었고 스스로 알려고 하지 않아도 우주의 비밀이 눈앞에 펼쳐졌다. 그리고 이러한 고요한 감동들은 오롯이 그의 내부에 각인되었다. 그는 산책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는 종이에 자신이 느낀 단상들을 기록했다. 그리고 오후에는 정원을 가꾸는 일에 매진했으며 저녁에는 고상한 철학적 주제에 대해 논쟁하길 원하는 마을 사람들과 친교를 다졌다. 10년 동안 앨런은 묵상과 사색을 하며 하루하루를 지냈고 자신의 저서들에서 나오는 적은 로열티로 생활했다. 그러다 48살이 되었을 때 갑작스레 우리 곁을 떠났다. 앨런은 참으로 미지의 사람이었고 명성으로 인해 폄훼되지 않았으며 운명에 휩쓸리지 않은 채 자신이 원하던 삶의 방식대로 살다가 죽었다. 그의 저서들은 후에 문학 분야에서 천재적이고 영적인 걸작으로 인정받았다. 또한 수많은 철학자, 신학자, 정치가, 심리학자는 물론 데일 카네기부터 나폴리온 힐, 스티븐 커비, 잭 캠필드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자기 개발 구루의 삶에 영향을 미쳤으며 그들의 저서에도 인용되고 있다. 이는 살아생전 알려지지 않았던 영국 신비주의자가 원하는 길이기도 했다. 앨런이 죽은 후 그의 영적인 통찰력은 세계로 전파되었다. 생각하는 그대로에서 앨런은 고결하고 숭고한 인격은 신의 은혜를 입거나 운이 좋아서 생긴 것이 아니라 올바른 생각을 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신과 같은 숭고한 생각을 소중하게 품어온 대가다라고 언급했다. 앨런은 또한 인간은 자신의 정신으로부터 분리될 수 없다는 원칙을 깨달았는데 실로 인간의 삶은 자기 정신과 생각으로부터 분리될 수 없다. 마치 빛, 광채, 색상을 따로 떼어놓을 수 없듯이 정신과 생각도 인간의 삶과 떨어질 수 없는 관계다. 따라서 생각이 변하면 사람도 변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와 같은 명상 문학의 원조로 알려져 있다. 앨런이 남긴 저서들은 연도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쭉 책 소개가 나와 있고 이 책들은 모두 물풀의 출판사에서 완역해 제임스 앨런의 지혜의 생각 1권부터 5권 개별 납권과 이북으로 출간했다. 우리 시대 최고의 신비주의자 제임스 앨런. 대다수 사람이 인생에서 얻고 싶어 하는 것은 경제적 성공과 진실한 사랑이 아닐까? 학문적 성취나 예술 활동을 최고 가치로 삼는 사람도 물론 있을 것이다.
반면 정신적 성공을 인생 목표로 삼는 이는 사실상 드물다. 즉 영감이 넘치는 인생, 우주의 영원한 질서와 하나가 된 삶, 지속적으로 인식을 확장하는 삶을 추구하는 사람은 드물다고 할 수 있다. 왜 그럴까? 그런 삶이 인간에게 가능하다고 차마 믿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인간이란 그저 경제적 성공과 정서적 안정만 누려도 잘 산다고 할 수 있으며 거기에 더해 학문과 예술까지 즐기면서 살아가는 행복이 인간이 지닌 한계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런데 앨런은 말한다. 먼저 정신적 성공을 최고 가치로 추구하면 경제적 성공과 정서적 안정, 진실한 사랑까지 성취했을 뿐 아니라 정신적 성공은 인간이 꼭 이루어야 할 운명이라고. 또한 인간의 가장 근본적 열망은 높은 곳에 대한 사랑이며 자신의 모든 잠재력을 불러일으키는 길은 가장 높은 곳을 향해 걸어가는 것이라고 말이다. 앨런의 책을 읽다 보면 그가 말하는 성공의 길이 주로 두 차원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수직적 차원에서 저속한 생각과 격정을 극복하고 고귀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길이요. 수평적 차원에서는 이기적인 생각과 자아를 극복하고 세계 전체로 시야를 확대하는 길이 그것이다. 결국에는 저속한 생각과 이기적인 생각을 완전히 없애고 수직으로나 수평으로나 한없이 마음과 정신을 넓힘으로써 수직적 차원에서는 신과 합일하고 수평적 차원에서는 인류 전체와 우주 전체를 껴안는 것이 마지막 평화, 마지막 행복, 마지막 성공이라고 앨런은 강조한다. 이런 지고지순한 행복과 성공은 사실 동서양 고대 철학자들이 이미 인생 목적이라고 말했던 것으로 앨런은 성경과 동양 고전에서 얻은 깨달음을 쉽고 간결한 언어로 현대인에게 전달하고자 했다. 그런데 앨런이 말하는 내용의 특이점 중 하나는 가장 불교적인 방법으로 가장 기독교적인 목적을 달성하라고 권고한다는 사실이다. 정신적 우주에도 엄격한 질서가 있음을 이해하고 그 질서에 맞추어 생각의 힘을 잘 이용해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것은 불교적인 방법인데 바로 이 방법을 통해 기독교적인 구원을 이루라고 강조하는 것이다. 앨런이 왜 그렇게 말하게 되었는지는 이 책을 읽다 보면 누구나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이다. 그 이유를 파악하는 것은 앨런이 말하는 성공의 열쇠를 손에 쥐는 것과 같다. 다만 앨런의 책을 읽으면서 주의해야 할 부분이 하나 있다. 그것은 패션이라는 영어 단어의 뜻 문제다. 영어 패션은 한국어로 정열, 열정, 격정 등으로 번역되며 철학 영어로 쓰일 때 정념으로 번역되기도 한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한국어에서 정열이 무기력의 반대말로 자주 쓰이는 반면 영어에서는 이성의 반대말로 많이 쓰이기 때문이다. 격정의 반대말로 온유함을 쓰기도 한다. 앨런은 무기력의 반대말로 열망, aspiration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으며 정열은 맹목적 감정이라는 뜻으로 사용한다. 따라서 책에 나오는 정열이라는 단어는 어디까지나 이성의 반대뜻으로 이해하길 바란다. 행복과 번영은 누구나 원하는 바이지만 소위 성공했다고 일컬어지는 사람 중에서도 자기가 행복과 번영을 누리며 살아간다고 자신있게 말하는 이는 드물다. 그들 역시 자신의 상황이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모르고 또 마음속에 불안이 남아있음을 스스로 느끼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진정한 행복과 번영은 도대체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그것들을 누릴 수 있을까? 앨런의 책은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모든 인간사를 관통하는 이치를 설명함으로써 자연스럽게 결론을 유도한다. 앨런이 모든 인간사를 관통하는 이치로서 제시하는 핵심 개념은 생각의 힘과 영원한 법칙의 힘, 그리고 섭리의 힘이다. 생각의 힘은 사람의 성격과 환경,
운명이 모두 생각이라는 씨앗에서 자라난 열매라는 뜻이다. 앨런에 따르면 원인과 결과의 관계는 자연현상에서와 마찬가지로 정신세계에서도 필연적이며 생각이 원인이 되어 성격과 환경, 운명이라는 결과를 만들어낸다. 그래서 사람은 자신의 환경과 운명을 직접 선택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자기 성격도 뜻대로 변화시킬 수 없지만 자신의 생각을 선택하는 것은 가능하며 따라서 간접적이지만 확실하게 자기가 원하는 환경과 운명, 성격을 만들어낼 수 있다. 사람들은 흔히 돈의 중요성을 잘 알면서도 시간의 중요성을 잘 깨닫지 못하고 생각의 중요성은 더더욱 간과한다. 그래서 돈을 손해보며 크게 화내는 사람이 시간을 낭비하는 것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나쁜 생각이 마음속에 자리 잡힌 것에 대해서는 그 심각성을 아예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진정한 행복과 번성을 원하는 사람은 돈보다는 생각을 더 중요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 엘렌에 따르면 나쁘고 불순한 생각은 설령 실천에 옮기지 않는다 하더라도 신경계를 약화할 뿐더러 나쁘고 불순한 상황을 끌어당긴다. 더군다나 그것을 실천에 옮기면 나쁜 습관은 구체화되고 마침내 나쁜 환경으로 굳어진다. 이에 반해 좋은 생각은 그 자체로 건강과 힘을 증진하며 유익한 상황을 끌어당기고 실천에 옮기면 좋은 습관으로 구체화되어 마침내 좋은 환경으로 굳어진다. 영원한 법칙의 힘은 자연계와 정신세계를 포함한 우주 전체 질서를 유지하는 영원한 법칙의 절대성을 의미한다. 동양에서는 이 법칙을 도, 다르마라는 이름으로 불러왔고 서양 기독교 전통에서는 로고스라고 하는데 이 법칙은 물리적인 자연상에서뿐 아니라 도덕 영역에서도 각자가 뿌린 대로 거두는 질서를 유지한다.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지만 그 자유란 자신의 생각과 행위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일 뿐 생각과 행위의 결과는 오직 영원한 법칙의 힘에 의해 규정된다. 운명은 인간의 생각과 행위라는 원인에 대한 우주적 법칙의 반작용이며 사람은 사실상 매 순간마다 생각과 말, 행위를 통해 자기 운명을 만들고 있다. 따라서 이미 저지른 결과를 순순히 받아들이고 원인을 새롭게 선택하는 것이 운명을 지배하는 첫걸음이 되며 그 순간 비로소 진지한 인생이 시작된다. 영원한 법칙의 힘을 깨닫는 것은 나쁜 생각을 몰아내는 지름길이기도 하다. 나쁜 생각들은 우주의 질서를 믿지 못하는 공포심 속에서만 번영할 수 있다. 영원한 법칙의 힘을 신뢰하면 자신의 생각을 관리함으로써 성격과 환경, 운명도 스스로 관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고 자신에게 닥치는 모든 상황을 불평 없이 긍정할 수 있다. 무너지지 않는 번영은 생각의 힘과 영원한 법칙의 힘을 이해하고 신뢰할 때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섭리의 힘이란 인간이 합리적 이성으로 파악할 수 없는 질서와 초자연적 존재의 작용을 의미한다. 앨런이 제시하는 우주관은 자연과학자들이 설명하는 우주관과는 조금 다르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앨런에 따르면 우주는 그저 시계처럼 정확히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시스템이 아니라 신성한 사랑의 완전한 실현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의 정신적 생명체다. 이러한 우주의 목적과 반대되는 목표나 가치관을 가진 개인은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았는데도 본의 아니게 불행에 처하게 된다. 즉 인간에게는 자기 자신과 공동체의 좀 더 나은 삶, 좀 더 나은 완성을 실현하고자 계속해서 노력하는 태도가 요구된다. 생존 문제를 해결하는데 너무 신경 쓴 나머지
자신도 모르게 공동의 가치를 훼손하는 일은 그것에 상응하는 반작용을 낳기에 고생의 길을 자초하는 셈이다. 이와 반대로 공동의 목표를 위해 봉사하는 사람에게 우주가 그것에 상응하는 보답을 주며 그 보답 안에는 경제적 문제 해결도 포함된다. 전체를 위해 사심없이 봉사하면서 생존의 문제를 잇는 것, 이것이 변치 않는 행복이다. 따라서 성공을 꿈꾸는 사람은 경제적 문제 해결이나 개인적 명예를 위해서가 아니라 전체 이익을 위해 봉사하려는 마음으로 성공을 꿈꾸는 편이 더 낫다. 이와 같은 앨런의 주장은 성공과 종교적 수행을 결코 분리하지 않는다. 물론 그가 말하는 성공은 상식적 의미에 국한한 것이 아니다. 올바른 생각과 정서적으로 큰 기쁨이 늘 함께하는 것을 가리킨다. 앨런은 인생의 궁극적 목적은 신과 합이라고 자아를 완전히 초월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라는 기독교 교리를 자주 강조한다. 그러면서 행복과 번영의 완성이 바로 영원한 생명이요 신과의 합일이라 주장한다. 그런데 이 책을 읽다 보면 앨런이 석가모니를 무척 존경하고 석가모니의 말과 가르침을 자주 인용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가 어쩌면 기독교의 영원한 생명과 불교의 열반을 동일시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다. 이 문제는 우리나라의 종교 상황에서 다소 민감한 측면이 있으니 판단은 독자의 몫으로 남겨두도록 하겠다. 다음은 앨런의 저서 22권을 그리고 나머지는 제임스 앨런 책 목록을 쭉 나열해놨고, 마지막 제임스 앨런 회고록은 제임스 앨런의 생각의 지혜 5편에 있는 제임스 앨런 회고록은 그의 아내 릴리 앨런이 썼다. 제임스 앨런의 소년 시절부터 성장 시기, 왕성한 활동 시기, 마지막 임종까지 남편이 아닌 신비주의자의 삶을 서술했다. 릴리는 세월이 흘러도 그는 변함없이 고든 길을 나아갔으며 한 번도 뒤돌아보거나 신성한 길에서 벗어나지 않았다고 회고했다. 릴리는 이 회고록을 앨런을 사랑하는 사람들, 온유한 마음과 눈물 어린 눈으로 이 글을 읽을 독자들을 위해 썼다고 한다. 제임스 앨런이 고요하고 평화롭게 조용하게 우리 곁을 떠난 1912년 1월 12일부터 1월 24일 수요일 새벽까지 순간을 덤덤하게 하지만 슬픔이 가득한 마음으로 서술한 릴리의 글을 읽노라면 그 행간에 가득 담긴 사랑과 상실감, 또 다른 희망과 시린 아픔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신비주의 작가 제임스 앨런의 주옥 같은 글들에서 하나뿐인 삶을 살아가는 고든 길을 찾게 될 것이다. 마음과 머리에서 무거운 안개가 걷히는 듯한 느낌을 받으면서 말이다. 여기까지가 제임스 앨런에 대하여.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시작을 한번 해봤고, 내일부터 이제 조금씩 본문, 나는 이제 좀 미리 읽어봤는데, 읽어보면서 원래 평소 습관이 이렇게 좀 그때그때 대화하듯이 읽는 형인데, 하나씩 우리도 유튜브에서 같이 대화하듯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어. 일단 이 책이 나는 좋은 이유는 이 사람이 어려서 자기가 되게 어려운 시기도 겪고 부모님의 죽음으로 15살부터 소년 가장이 되어서 험난한 세상을 살아보기도 하고, 또 거기에서 자기가 글을 쓰는, 그러니까 나는 경험이 뒷받침되지 않은 지식보다는 약간 경험이 뒷받침된 지식을 좋아하거든. 그리고 내가 요즘에 내가 찾고 있는 게 뭘까? 내가 어떤 사람을
찾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그냥 좀 오늘 생각하게 된 거는, 이 친구의 책이 반가웠던 이유는 이 친구가 이제 자기 소리를 듣기 시작했다는 거. 또 제임스 앨런은 나한테 왜 그렇게 좋았을까 생각해보니, 이 사람의 글을 살짝 읽다 보면 자기의 소리, 자기 내면의 소리를 되게 잘 듣는 사람이라는 느낌을 주거든. 나도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고 내 마음도 잘 읽어야 하지만, 사실 내 마음보단 타인이 자기의 마음을 읽게 도와주는 걸 사실은 지금은 더 잘하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내 마음을 읽는 것을 너무 안 하다 보니 좀 잃어버린 느낌? 내가 찾는 게 자기 내면의 소리를 잘 듣는 사람, 그리고 그 자기 내면의 소리를 잘 들으면서 자기의 삶을 잘 살아간 사람을 찾고 있었구나라는 생각도 한편에 들었거든. 그리고 더 반가웠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건 예전에 내가 코로나 전에 강의할 때 썼던 노트, 뭐 교재 비슷한 건데, 거기서도 내가 중심을 뒀었던 것은 요 부분인데, 나를 둘러싼 환경과 사람을 내 마음대로 바꿀 수는 없지만 그것을 인식하고 대응하는 방식은 오로지 나의 선택이다. 이게 내가 메인 문구거든. 그리고 공감 대화로 이렇게 들어가 보면, 공감 노트는 나의 감정으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단서를 찾아가는 질문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누군가는 송두리째 잃어버린 절망의 끝에서, 누군가는 익숙하던 환경, 관계의 급작스러운 변화 앞에서, 누군가는 마음 하나 둘 곳 없이 늘 부유하는 시간 속에서 좀 더 자유로운 나, 좀 더 행복한 나, 좀 더 건강한 나의 길을 찾기 위해 스스로에게 던졌던 질문입니다. 그들의 지혜에 기대어 나의 감정을 통해 나를 이해하고 사람을 이해하고 나의 길을 찾는 공감 시작해 볼까요? 이게 이제 내 도입부였거든. 나한테 너무 반가운 책을 만나서 앞으로 8월 한 달은 모두가 다 되게 힘든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게 서로 옆에 있는 사람에게 기대면 서로 불안하니 너무 힘들잖아. 그러니 책에 오래된 제임스 앨런의 지혜에 기대어서 이 시기를 한번 같이 지나가 보면 어떨까 싶어서 8월 프로젝트를 시작해보게 됐어. 그럼 오늘 시작은 여기까지. 내일 또 만나.